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인간의 지능보다 더 우월한 존재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역사적인 변환기에 있다라고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블랙홀처럼 미지의 영역인 거예요. 알렉산더 카프는 시대적인 인물로 보여지고요.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상당히 선동적이고, 근데 이 정치적 선동이 AI의 힘을 얻고 있거든요. 국방부도 진짜 체면도 없지, 그걸 또 2심까지 가는데 또 져요. 그래서 결국은 국방부가 어떻게 됐냐면 손발이 묶인 거죠. 이런 혁신적인 거 안 쓰면 안 돼 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챗GPT, AI, 로봇 등등 이런 말이 당연히 여겨지는 시대. 우리는 초지능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표현하는데요. 초지능 시대란 무엇인가요? 초지능이라는 거는 인간의 지능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인간의 지능보다 더 우월한 존재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변환기에 있다라고 여러분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제 이야기 아닙니다. 싱귤레러티가 온다라는 책이 한참 전에 나왔었는데 예언이 됐었고, 지금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싱귤레러티라는 게 뭐냐면 결국 블랙홀이 있잖아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건의 지평선이 넘어가면 빛이 나오지 못하니까 그냥 정보 없음입니다. 알지 못함, 가본 적 없음. 그렇죠? 우리보다 더 똑똑한 존재는 그냥 블랙홀처럼 미지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거는 기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럼 산업혁명급 차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닷컴 버블, 지금 여러 가지 최근에 또 있었던 코로나 버블, 이때랑 비교해서 지금의 버블을 비교를 하시는데 훨씬 클 겁니다. 3배, 5배 클 거고. 왜냐하면 초지능발 혁신이라는 것은 과거에 마치 말 타고 다니고 소로 쟁기를 끌고 하다가 기계가 나타나면서 인간의 근육을 대체하고 이제 기계에다 석유를 넣고 석탄을 넣으니까 무한한 어떤 에너지와 어떤 노동, 이런 것으로부터 인간이 좀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의 생각하는 힘을 뺏어가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의 이 명제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AI 데이터 센터에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인류는 어떤 상황을 맞이할 것이냐. 벌써 진행형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초지능발 혁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있고요.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택시 운전기사분들의 일자리는 3년, 5년 안에 점점 말라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막 망하는 거냐? 아닙니다. 산업혁명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계 때려 부시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100년이 지난다면 어떻습니까? 더 잘 살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농업 종사하는 인구가 90%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5% 미만이 농업에 종사합니다. 잘 굴러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금 되게 많죠. 화이트 칼라. 이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아요. 미래에 어떤 직종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죠.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10년, 20년 고민을 해야 할 숙제일 것 같은데, 팩트는 뭐다? 초지능은 이미 오고 있다. 그겁니다. 요즘 정말 핫한 엔비디아와 비교해 팔란티어는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요? 흥미롭게 최근에 이 엔비디아 팔란티어를 숏친 사람이 있죠. 마이클 버리. 아마 지금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숏을 친 게 몇 개월 전인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이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게 숏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찰리 먼거가 했던 말인데, 찰리 먼거가 일론 머스크를 보고 자기가 테슬라 주식을 절대 사진 않을 거라고 하면서,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망상이 있는 사람을 낮춰보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정말 자기 확신이 무서울 정도로 광기 어리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쉽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래서 결국 찰리 먼거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투자하진 않았지만 테슬라의 성장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힌트는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생각하는 거는 팔란티어의 알렉산더 카프의 연설을 저는 수십 개를 귀담아 듣고 있고 매주 새로 나오는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카프는 시대적인 인물로 보여지고요.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선동적이고, 근데 이 정치적 선동이 AI의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 기술 혁신에서의 서방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카프는 서방과 중국을 이원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구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승리를 도와줄 테니
나의 AI와 나의 데이터 플랫폼 온톨로지를 쓰고 내 플랫폼에 물려있는 드론을 써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의 효율화를 온톨로지로 내가 멋지게 해서 중국을 이기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메시지거든요. 문제는 작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했죠. 알렉산더 카프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오랫동안 한 20년 됐는데 과거에는 소의견이었어요. 트럼프 정권이 지금 아주 이 메시지와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트럼프가 기술 혁신으로 AI 제국을 만드는 미국의 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카프, 피터 틸이 90년대 후반부터 글로 막 엄청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고요. 그 피터 틸과 스탠포드에서 이런 책을 함께 쓴 사람이 지금 트럼프 정권의 AI 정책과 크립토 정책을 총책임하고 있는 데이빗 sak스라는 사람이에요. 데이빗 sak스, 피터 틸, 알렉산더 카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상적 근간을 수십 년간 만들어 온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를 준비를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트럼프 정권의 핵심적인 사상적 근간을 이해하려면 최근에 이제 한국어로도 발간된 알렉산더 카프가 저서인 기술적 공화국이라는 책을 꼭 읽어봐야 돼요. 제 유튜브 채널에는 그 이제 해설하는 영상도 몇 개 올려놨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근간을 단단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팔란티어에 대한 이해가 반쪽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재무 물론 엄청나죠. 매년 수십 % 성장하고 이익률도 올라가고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한가 막 미스테리하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서구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도구로 AI, 온톨로지, 드론,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럼프의 첨단 제조 강국의 꿈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국방, 나사도 그러고, 요즘에는 팔란티어가 유럽 정부들, 하고도 계속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메타포가 있는 겁니다. 서방의 승리, 우리가 함께 해줄게. 알렉산더 카프가 그래서 문제적인 사람이기도 하면서 이 시대에 트럼프 이기에 메인스트림의 어떤 아이디어, 테크 타이탄들, 빅테크 경영자들의 생각을 아주 극우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깊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팔란티어는 실제로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로 쓰이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팔란티어는 애초부터 데이터를 맥락을 잡아서 이 스트림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끊임없는 데이터를 만든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가장 데이터가 분절화돼서 끊겨있는 영역이 어디냐면 과거에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본청에 있는 분은 이렇게 상황판에서 컴퓨터로 계획을 짜겠죠. 현장에 있는 사람은 지금 총알이 부족해. 지금 우리 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적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어지러운 상황인데 본부에 있는 사람은 잘 굴러가고 있구나라고 오판할 수 있죠.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가 분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20년 전에 국방부에 접근했을 때 야, 우리가 이렇게 강국인데 세계 최고의 강국인데 어떻게 미국의 국방이 다 다르냐. 있는 솔루션이 수십 가지였다고 해요. 각 솔루션별로 넣어야 되는 아이디 비번 다르고 마치 우리 정부 2.0 들어가면 막 액티브X 막 10번 깔고 인증 막 10번 깔고 또 딴 데 들어가면 또 깔고 막 답답하잖아요. 이게 미국 국방부에서 수십 가지의 서로 다른 아이디 로그인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면 또 뭐라고 하냐면 답답한 거죠. 승인을 받으시오. 이거 승인받고 뭐 하다 보면 3박 4일 지나고 테러리스트 다 놓치는 거예요. 팔란티어는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각각의 솔루션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것들의 갖춰진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하나의 상단의 레이어, 그 위층에서 데이터를 모으겠다. 이게 온톨로지거든요. 데이터를 통합을 하는 철학적 개념인데 이 온톨로지를 통해서 데이터가 자유롭게 융합이 되고 서로 소통을 하고 맥락을 잡고 그리고 데이터 사일로가 붕괴가 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국방부의 효율성 그리고 예산을 더 적게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고 더 강력한 군대, 더 정확한 그리고 사상자는 덜 나고 정밀 타격은 더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방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왔고 근데 이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중간에 미국도 국방부가 얼마나 그 카르텔이 있고 서로 짬짬이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못 들어와 이래가지고 팔란티어를 왕따를 시켰어요. 그래서 막 국방부에서 입찰 공고 내는데 얘네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조건들을 걸고 그래서 알렉산더 카프가 한번 이제 용단을 내립니다. 당시에도 최대 고객이었던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그럼 이거 소송을 지면은 망하겠죠. 왜냐하면 고객을 상대로 소송한다고 넌 아웃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기면은 잘 되겠죠. 정말 목숨을 건 도박을 건 거예요. 마치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계속 올리고 하다가 펑펑 터지고 안 되고 하다가 마지막에 돼서 간신히 살아났잖아요. 그 자서전 보다 보면 눈물 나거든요. 모든 걸 걸어요. 테슬라 지분까지 걸어요. 그 발사 한 번에. 알렉산더 카프도 똑같이 피터 틸 막 수천억 자산가에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든 거를 걸고 소송을 합니다. 간신히 승소를 해요. 1심에서 승소했는데 2심까지 가요. 국방부도 진짜 체면도 없지. 그걸 또 2심까지 가는데 또 져요. 그래서 결국은 국방부가 어떻게 됐냐면 손발이 묶인 거죠. 이런 혁신적인 거 안 쓰면 안 돼 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톨로지 같은 거 데이터 사일로를 깨는 그런 혁신을 하는 회사가 당시에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승소한 이후부터는 국방 예산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 혁신적인 예산은 그냥 독점적으로 팔란티어에 다 흘러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팔란티어의 혁신의 근간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졌다. 근데 가장 데이터가 분절화돼서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정말 소중한 국방 자원들이 허투루 쓰이는 것들을 막아주기 시작한 게 벌써 20년이 돼서 이제는 반도체 산업, 조선산업, 첨단 제조산업, 에어버스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그 부품들 5개, 10개만 없어도 제품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품 납입 기일이 5일, 10일 늦어지면 이게 엄청난 돈의 손실이거든요. 이거를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AI가 해주는 플랫폼을 팔란티어가 만들고 좀 제공을 한 지 한참 됐거든요. 이제는 뭐 햄버거 체인 다 뭐 금융 온갖 군데로 다 확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팔란티어는 되게 이렇게 숨겨진 존재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반박을 해요. 홈페이지 가봤냐? 홈페이지 들어가면 봐야 될 내용이 일주일 동안 정시 근무하면 다 볼 수 있을까 말까요? 하루에 8시간씩 한 주 7일을 봐야지 내용이 다 볼 수 있어요. 진짜 보십시오. 많습니다. 팔란티어 아카데미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발자를 위해서 학습 강의까지 있어요. 어떻게 이 회사가 숨어 지내는 회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솔루션이 있고요. 말씀드린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봤을 때 한 70, 80가지의 정말 많은 세부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어떤 거, 화학공장 이런 것도 있어요. 화학공장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AI 솔루션. 너무 자세해요. 어디 숨어 지낸다고 합니까? 팔란티어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알려면은 정말 많이 알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그리고 대기업, 중견기업 특히 전통적인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팔란티어 공부 안 하면 3년, 5년 후에 거꾸로 팔란티어한테 지배당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과장해서 말한 거는 이 시대의 동인도 회사는 구글, 테슬라 아니다. 팔란티어다. 왜냐하면 특히 한국의 산업에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 첨단 제조의 노하우는 뭡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10년, 20년 된 숙련공에 우리 부장님들 정말 요즘 대기업 자가 부장님 드라마도 되게 인기지만 그런 노하우 충만한 부장님들이 우리나라의 뼈대예요. 근간이에요. 근데 이런 노하우를 팔란티어가 다 쏙쏙 효율적으로 도와줄게 이러면서 그 학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거기 디스클레이머에 우리는 절대 이걸 외부로 공유 안 하고 딴 데로 활용 안 한다고 써 있지만 구글, 카카오 다 안 그러지. 다 그렇죠. 나 이거 활용 안 한다고 하지만 뒤에서 메타데이터 논리를 만들어내고 AI를 학습시키는 데는 다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첨단 제조 강국으로 3년, 5년 후에도 지금 이대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팔란티어적인 혁신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모세혈관처럼 곳곳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K 팔란티어 전략 이런 것들을 저는 연초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팔란티어에 대한 공부는 단순히 주가에 대한 공부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대한 공부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에 대한 공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란티어의 창업자 피터 틸은 어떤 인물인가요?
제가 요거는 이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료 보여줄 텐데 한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피터 틸이 한때는 FBI 정보요원이었던 건 모르실 거예요. 되게 재밌는 이력이 많아요. 뭐 페이팔 창업자이기도 하고, 이분은 투자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창업가죠. 알렉산더 카프는 사상가입니다. 이게 사람의 분류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피터 틸은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메디치 가문의 메디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카프도 피터 틸이 없었으면 안 됐고, 일론 머스크도 오늘날의 일론 머스크가 되는데 피터 틸의 관대함이 없었으면 안 됐어요. 피터 틸은 일론 머스크랑 페이팔에서 일론 머스크가 당시에도 기행을 저질렀거든요. 페이팔과 일론 머스크의 X 그 결제, 그때도 X를 워낙 좋아해서 회사가 합병을 했는데, 합병된 회사의 대표를 피터 틸은 자기는 투자가니까 그래 개발 잘하는 머스크야 너가 해라 하고 좀 양보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회사 이름 또 X로 바꾸고 서비스 다 X로 바꾸고 한다고 하니까 주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기행하는 사람은 뭘 믿고 맡기냐 해서 CEO를 해임을 시켜버리고, 피터 틸이 하는 수 없어서 또 대표 이사 자리를 꿰찼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베이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해서 둘 다 피터 틸, 일론 수천억의 자산을 얻게 되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CEO 쫓겨나고 막 이랬으면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좋은 거예요. 근데 피터 틸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정말 능력적으로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일론 머스크가 한 패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페이스X에도 주요 초기 투자자로 피터 틸이 참여를 합니다. 피터 틸의 투자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있죠. 페이스북 최초 투자자. 그래서 그 배수는 아마 수만 배 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피터 틸이 더 중요했던 거는, 극적으로 수익도 그렇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페이스북 주커버그의 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개인 과외 교사처럼 창업자로 성장하는데, 그래서 보드 이사회, 페이스북 이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주커버그의 과거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피터 틸로부터 많은 걸 배웠다, 경영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피터 틸이 트럼프 1기 때는 대놓고 후원자였고, 트럼프 2기에 와서는 비하인드 씬, 이제 막 뒤에서, 막 후에서 모든 것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데이빗 sak스, 스탠퍼드 동문인 데이빗 sak스가 백악관에서 AI 크립토 짜를 맡고 있는데, 정말 미국의 혁신을 이끄는 정책을 다 결정하는 분이 피터 틸과 1987년도에 스탠퍼드 리뷰라는 상당히 우파적인, 지금 트럼프의 정권의 사상적인 근간이 되는 내용을 설파를 하는 잡지를 만들고, 그리고 제이디 반스가 전형적인 피터 틸 장학생이죠. 피터 틸 회사 중에 벤처 캐피탈 회사가 있습니다. 그 미스릴 캐피탈이라는 VC에서 제이디 반스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터 틸 사장님, 제이디 반스 투자심사역, 그런 관계였거든요.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런 관계인데, 워낙 언변도 좋고 스토리도 좋고 하니까 제이디 반스 정치 입문하는 거를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 거의 가장 많은 정치 후원금, 수천만 불에 달하는, 수백억에 달하는 정치 후원금을 피터 틸이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디 반스는 사실상 피터 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징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앤드릴이라는 회사가 요즘 방산에서 엄청나게 핫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방산의 유니콘, 데카콘, 그리고 앞으로 로키드 마틴을 넘볼 만한 그런 존재로 지금 기업 가치 한 4, 50조 이상이 되고 있는데, 앤드릴의 초기 투자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계속 리딩한 주된 투자자가 피터 틸입니다. 근데 앤드릴의 초기 개인 투자자가 제이디 반스입니다. 네. 형이 챙겨준 거죠. 넣어봐. 이거 아주 좋을 거야. 일종의 간접적인 정치 후원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들이 정말 촘촘합니다. 그리고 사실 샘 알트만도 피해갈 수 없어요. 샘 알트만이 자기만의 벤처 캐피탈을 운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 가장 많은 투자자로 그 펀드에 돈을 넣어준 사람도 피터 틸입니다. 그래서 피터 틸도 그렇고 샘 알트만도 다 게이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그런 어떤 감성적인 연대감도 있는데, 세상이 망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놨냐면, 뉴질랜드 어느 곳에다가 방공호와 화려한 저택을 매입을 해서 샘 알트만하고 피터 틸이 같이 도망갈 곳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서로 믿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피터 틸이 제일 어려운 시절이 언제였냐면, 작년, 재작년에 샘 알트만하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소송전에 벌어졌죠.
그때 이제 피터 틸이 진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다 친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샘 알트만한테 뒤통수 맞은 거는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피터 틸도 그 파운데이션 오픈 AI 파운데이션에 가장 많은 출자금 넣은 두 사람이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법인으로 전환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달가울 리가 없는데 피터 틸은 뭡니까? 또 이제 전체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것마저도 좀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 틸이 운용하는 파운더스 펀드의 규모가 12빌리언, 그러니까 한 16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펀드라고 하면 모태펀드, 중기부에서 운용하는 벤처 창업 육성하는 모태펀드가 지금까지 출자 직접적으로 한 게 한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중기부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펀드예요. 파운더스 펀드의 최대 주주이고. 그래서 지금 이 피터 틸의 앞으로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피터 틸이 직접적인 자기의 어떤 전략을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자이크식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앤드류 릴, 제이디 반스, 그리고 데이빗 sak스, 이렇게 피터 틸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사람들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